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의하는 윤인표입니다. 제 1편 고구려. 제가 제 3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제9대 고국천왕. 이 고국천왕 시대의 을파소 등용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9대 고국천왕은, 삼국 4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179년, 서기 179년, AD죠. 서기 179년에서부터 197년 사이에, 그러니까 2세기 후반, 2세기 후반의 어떤 고구려 아홉 번째 임금인데요. 이 시절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의 수도, 첫 번째 수도, 물론 이제 평양이 고구려의 어떤 마지막 수도였긴 하는데, 그 평양 이전의 어떤 수도, 그게 어디였습니까? 국내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이제 이 지반현인가요? 중국의 어떤 지반현에 있는 국내성. 국내성을 갖다가 이제 흔히 고구려의 어떤 첫 번째 수도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아주 일찍부터 고구려 역사 일찍부터 이 국내성이 수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삼국 사기나 이런 기록에 본다면 고국천왕 시절부터 제9대 고국천왕 시절에 들어가서야 이 고구려가 이제 국내성을 갖다가 수도로 정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고구려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제 전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고구려 역사 속에서 한번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고국천왕이 이제 서기 179년에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 즉위하자마자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좌가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마 고국천왕의 즉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야. 이 고국천왕이 왕이 됐는데 막 좌가려가 막 난리 일으켜가지고 한때는 아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마 많은 어떤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 반란을 진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제 고국천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또 이제 수도도 막 국내성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곳을 옮기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안팎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 이제 중신들, 높은 관직자들을 모아서 이제 내가 새로 임금이 됐는데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자꾸 요동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겠는가? 당신들이 좀 계책을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동부 출신의 어떤 아주 유력한 관리 중에 하나인 안유가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을파소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대신 을소의 손자인데 아주 생각이 깊고 지혜로우며 심지가 굳은 사람이래.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다는 거야. 처음에 고국천왕은 우아했죠. 농사꾼이 얼마나 이 훌륭하면 얼마나 국정 수행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게 당신 같은 그런 고위 관리가 추천하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아일류가 극구 추천하면서 한번 만나보기만 하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심지가 굳고 지혜로우며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훌륭한 많은 점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적극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을파소를 만나봐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을파소 당신에게 벼슬을 줄 테니까 좀 열심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을파소가 쫙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자기는 국상, 당시 최고 관직 중에 하나야. 국상짜리라는 높은 관직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국천왕이 정말 오한이 벙벙했죠. 아니, 아무리 대신에 손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방에서 농사나 짓고 있는데 갑자기 높은 벼슬을 달라고 하니까 정말로 뭡니까? 딱 해가지고 저런 이 인간을 내가 등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안유가 적극적으로 추천한 겁니다. 한번 맡겨봐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국천왕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그냥 믿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을파소를 등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을파소가 등용되자마자 적극적으로 뭡니까? 대미 정책, 그 일반 이 백성들의 생활을 갖다 안정시키는 정책을 갖다가 열심히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 안정화를 취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진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대책인데, 이건 뭐냐면 봄, 여름에, 그러니까 농사철이죠. 뭐 3월서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7월까지는 백성들에게 종자라든가 식량을 대줘. 왜냐면 그때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대준 다음에 9월에 추수가 끝나면, 9월, 10월 되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자를 쳐가지고 받아내는 법이야. 지금 생각해 본다면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고려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었어. 일종의 뭡니까? 농번기, 막 농사철에는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돈도 빌려주고, 즉 농사 지을 수 있는 돈도 빌려주고, 양식도 주고, 씨앗도 줘. 그래가지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생활이 넉넉해지면 걷어들여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봄철에 뭡니까? 이제 대여할 수 있는, 농민에게 대여할 수 있는 돈을 축적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가?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로 본다면, 흔히 생각하기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막 주변 국가들을 막 쳐.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걸 갖다가 이제 뭡니까? 이제 이 얻어내, 증발해. 그래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부흥시킨다는 이러한 어떤 정책 원리를 갖고 운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게 이 일파소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의 어떤 근본, 백성들의, 즉 농민들이죠. 이 삶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결국 군사적인 어떤 이 정책을 통해서 대팽창을 해가지고 많은 외부로부터의 물자 반입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오래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탈 경제,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증발, 공납 체제, 이런 걸 가지고서는 더 이상 고구려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 그에 붙어서 뭘 해야 되냐? 내부적으로 고구려의 어떤 산업 발전,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내부의 어떤 국내적인 안정, 이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발상의 전환이었다.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체로 본다면, 지방에서 농사 짓는 을파소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본다면 자기네 어떤 국가의 정책 방향하고는 잘 안 맞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농사꾼을 갖다가 고구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무력으로, 군사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라가 국가 최고의 어떤 지도자 중에 하나를 농민으로 뽑아요? 이거는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유명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농사꾼이야. 그런 사람을 왜 뽑아? 그런데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내 어떤 내부를 안정화시키고 산업 구조를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삶을,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을 안정화시켰을 때, 이때 그 힘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국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걸 통해서 대외적인 어떤 팽창,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 전략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세계의 어떤 최고 국가 반열에 올랐지만 왜 그들이 몰락하느냐? 그건 뭐냐면 국내 어떤 산업 구조가 허약했기 때문이죠. 국내도 뒷받침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마찬가지야. 즉 이 고국 천황 시절에도 이 국내적인 강력한 어떤 산업의 진흥,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질을 갖다가 전환시켜서 그 힘을 통해서 군사력을 육성해야지만이 강력한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오직 침략을 위한 군대, 외부로부터의 어떤 약탈을 위한 군대, 이런 군대는 그 바닥이 얼마 못 가고
금방 이제 그 쇠퇴하게 만다. 왜? 다른 어떤 주변 세력들도 모두 다 경계할 거 아닙니까? 아, 고구려가 자기네를 갖다가 이제 뭐 자기네들 수확물을 갖다가 그 약탈하러 온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미리 대비를 하겠죠. 그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과 연대, 동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고구려의 어떤 그 뒷문을 갖다가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구려가 괜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팽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산업이라든가 또는 삶의 안정화 이런 거를 빨리 시켜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선 내부적인 어떤 그 체제 정비를 통해서 안에를 그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로의 평창 이런 것을 갖다가 도모할 때 비로소 고구려는 한 단계 새로운 어떤 이 국가로도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게 그 을파소고 그래서 그 고구려 입장에서 본다면 뭐 할아버지는 유명했을지 몰라도 지금 본인은 농사꾼에 지나지 않는 즉 어떻게 본다면 가문의 배경도 없어. 그리고 그 실력이 뭐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의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제대로 점검이 또 안 돼. 그런 어떤 배경이 없는 사람을 과감하게 등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고구려의 그 내부 정비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그래서 안의 힘을 갖다가 단단히 한 다음에 이걸 그 새롭게 해서 외부로의 평창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을파소를 등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 고구려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고 그 도약의 어떤 상징이 뭐냐? 바로 이제 국내성으로의 천도 이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을파소의 등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역사상 매우 중요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대외적인 평창이 그 위주였다면 그 다음 그 고국천왕 즉 국내성 단계에서는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산업구조의 어떤 정비 이걸 통한 어떤 민생 안정 그것에 기반한 어떤 이 대외적인 어떤 적극적인 어떤 팽창행동 이런 것도 이제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입장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고국천왕 시대의 을파소 등용 이건 삼국사에게서 전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이 주로 광개토대왕의 어떤 성공의 기반이 무엇일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